안녕하세요. 고졸 검정고시 한국사 기초 강의 3강입니다. 복습은 잘 되고 계신지 일단 여쭤보면서 궁금한 내용, 그 다음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은 저희 카페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강입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빈줄 써있는 게 적은 편이에요. 근데 그냥 기초 강의여서 뛰어넘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언제 시험 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또 뭐 1 배우고 2, 3 안 배우고 4, 5, 6 배울 수 없는 것처럼 단계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정도는 꼭 알아두셨으면 해서 이제 여기에 넣게 되었습니다. 6세기에 진흥왕이 한강을 차지하게 되면서 남북 세력과 동서 세력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남북 세력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어지는 세력인데 신라가 한강을 차지했기 때문에 일단 고구려랑 그 다음 백제가 편을 먹고요. 고구려는 전통적으로 친했던 돌궐이랑 돌궐은 유목민족인데요. 그냥 그렇구나 이런 게 있구나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백제는 원래부터 친했던 외. 혹시 기억나시나요? 백제하고 외하고의 사이를 알려주는 유물 뭐였는지? 정답은 칠지도였습니다. 당연히 다 기억하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동서 세력은 동쪽과 서쪽 세력이다 해서 동서 세력인데 수나라, 그 다음 얼마 안 돼서 수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수나라, 다음에 당나라, 그 다음에 손을 잡는 게 신라.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었던 때가 바로 6세기하고 7세기입니다. 이번 페이지에서 그래도 시험에 두 번째로 많이 나왔던 게 이 부분인데 굉장히 단순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기출문제 풀어보면 아시겠지만 고구려랑 수나라하고 당나라하고 연달아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수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의 오랜 혼란기를 통일했기 때문에 이 동네에 최고가 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고구려한테 이제 무리한 요구를 하니까 고구려가 따끔한 맛을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선제 공격을 하게 되었고 이러면서 이제 전쟁이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살수 대첩이고 이 살수는 지금의 이제 청천강 북한 지역에 있는 강입니다. 살수 일대에서 이제 을지문덕이라고 하는 장군이 크게 무찔렀다. 우리나라 전쟁에서 대첩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굉장히 크게 이긴 전투를 말해요. 그래서 살수 대첩이라는 이름에서 살수에서 있었던 가장 큰 전쟁. 그 정도로 기록에 따르면 30만 명 가까운 대군이 수나라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2,700명 집에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이제 수나라랑 또 수나라를 비롯한 중국의 그런 나라들이 쳐들어올 때를 쳐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미리 걱정을 했던 모양이에요. 고구려에서는. 그래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수나라랑 전쟁이 끝나고 당과 전쟁의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굳이 지도로 표현하자면 이 정도 되는 천리면 400km 정도 돼요. 그래서 400km에 이르는 이제 커다란 긴 성을 쌓았다 해서 천리장성입니다. 자, 당 같은 경우는 수나라가 어떻게 망했는지 알았어요. 크게 이제 대운하를 파면서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그 다음 고구려를 무리하게 원정을 통해서 이제 망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당은 처음에는 고구려를 거스르고 싶지가 않아서 초기에는 이제 고구려와 친선 관계를 유지했다가 세계 대제국을 건설하고 싶었던 당태종이 즉위하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태종이 직접 이제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에 쳐들어오기도 했는데요. 일단 당과의 전쟁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안시성 싸움입니다. 안시성 싸움, 안시성 전투하기도 하는데요. 두 가지 다 같은 표현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뒤에 문제에 나오니까 문제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한반도에 방파제 역할을 했다.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파도에 백제와 신라를 이제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이 전쟁들을. 다음은 가야입니다. 가야는 단일 문제로 아직 출제가 2012년 이후로는 되짚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냥 언제 또 나올지 몰라서 이것도 첨가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광개토대왕이 이제 신라에 침입한 왜고를 격퇴하는 과정에서 금강가야에서 대가야로
주도권이 바뀌게 됩니다. 가야는 이제 사국시대가 아니라 삼국시대라고 하는 이유가 가야는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중앙집권 국가는 뭐 불교를 수용한다던가 율령을 반포한다던가 아니면은 큰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들, 왕에게 힘이 집중된 것들을 말하는데, 가야 같은 경우는 이 6개의 나라가 서로 그 주도권을 놓고 싶지 않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연맹체로 이제 남아있었기 때문에 삼국시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사국시대가 아니라요. 가야에서 그래도 좀 중요하다 싶었던 것들은 토기하고 철이 크게 발달했다는 건데, 가야가 변한 지역에서 성장했다는 걸 기억하신다면 철이 발달한 거랑 이제 연관지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토기가 이제 크게 발달했는데, 토기 같은 경우는 일본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일본의 뭐 스에키 토기 라고 하는 그 토기 일종인데, 이 토기가 만들어지는데 영향을 주었다. 뭐 문화사적으로는 그런 이제 측면이 있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 과정인데, 나당 연합군 하면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먼저 결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백제를 먼저 쳐들어오고, 당나라는 그 수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신라는 육로를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그 유명한 계백장군과 황산벌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호흡을 고르고 당나라하고 신라군이 이제 고구려를 압박해서 멸망시켰는데, 당나라가 이제 처음에 약속을 하기로는 대동강 이남의 땅만 신라가 갖겠다, 이북의 땅을 너네 가져라 라고 했는데 계약 위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걸 당의 야욕, 나쁜 욕심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러다가 이제 신라가 안 되겠다, 전쟁이다 해서 매소성, 기벌포, 지금의 의정부와 양주 일대고요. 그 다음에 지금의 군산, 그 일대에서 이제 육군, 그 다음 수군, 이 전투를 벌여서 이겨요. 그래서 이제 대동강 이북까지 이 당나라를 몰아내면서 삼국을 통일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간략하게 넘어갔고요. 남북국 시대인데, 남북국 시대 같은 경우는 통일신라 한번, 발해 한번 번갈아 가면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남북국 시대의 남북국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선 후기에 유득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해고라는 책을 통해서 뭐 남쪽에는 김씨가, 그 다음에 북쪽에는 뭐 대씨가 차지했다. 그래서 남국, 북국 해갖고 남북국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통일신라하고 발해가 있었던 요 시기를 남북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먼저 통일신라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키워드는 몇 가지 뽑아봤는데요. 왕권의 전제화 과정이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왕권의 전제화라고 하는 거는 왕이 이제 모든 힘을 가지고, 과거랑 다르게 조금 더 큰 힘을 누리게 된 걸 말하는데, 이제 무열왕 같은 경우는 최초의 진골 출신의 왕이에요. 점점 왕권의 힘이 세집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진골이니 성골이니 하는 거는 신라 그 골품제인데요. 그 신라의 귀족들을 뼈에 등급을 매긴 거예요, 일종의. 그래서 이제 부모 모두 왕족인 경우에는 성골, 그 다음에 둘 중 하나면 진골,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역사학자들이 추측을 하고요. 그 밑에 6, 5, 4, 3, 2, 1 두 품으로 나누어서 그 신라 귀족들을 이렇게 구분했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골품제에 따라서 굉장히 까탈스럽게 타고 다니는 마차의 크기, 가마의 크기, 집의 크기, 방의 크기까지 제한을 하던 그런 제도입니다. 일단 무열왕 이전에 그 성골들이 모두 다 씨가 말라서 다 이제 더 이상 이을 사람이 없어서 무열왕, 진골로 이제 넘어오게 되었고, 그 유명한 김춘추입니다. 처음에 이제 나당 연합군을 결성해서 백제가 멸망하는 것까지는 이제 무열왕 때 있었던 일인데, 얼마 못 가 죽고 이제 문무왕이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무열왕의 아들이고요. 이때 이제 삼국이 이제 통일하게 되고, 이제 가장 이제 센 왕권을 누렸던 게 그 신문왕입니다. 그 신문왕 같은 경우는 뭐 만파식적이라고 하는 피리로도 유명해요. 뭐 왕이 피리를 불면 쳐들어오던 왜군이 물러가고 막 이러면서 뭐 강력한 왕권을 표현하던 그런 도구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피리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신문왕 때는 노급을 폐지하고 관료전을 지급합니다. 노급 같은 경우는 국가가
관리에게 그 월급을 줄 적에 일정한 땅을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세금을 너를 써라 라고 해서 이제 주면 거기에서 이제 그 귀족들이 그 나라에서 일한 대가를 받으면서 그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생활을 하는 건데, 노급은 그 세금 플러스 그 노동력까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제 데려다가 일을 막 부려먹을 수 있게 했던 그런 거여서 이제 귀족들에게 굉장히 좀 유리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왕권 강화 요소하고는 조금 더 다르게 되니까 신문왕 같은 경우는 노급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오로지 세금만 거둘 수 있게 하는 관료전을 이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노급을 폐지하고 왕권을 지급했던 왕이 누구냐? 라는 식으로 묻기도 하고, 아니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신문왕이? 라고 하는데,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나름의 팁과 그 다음에 뭐 이 문제의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이 통일되었기 때문에 전국을 9개의 주, 지금으로 치면 9개의 도입니다. 9개의 도와 5개의 작은 서울을 설치하는데, 그 경주 같은 경우는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구석에 치우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고자 5개의 서울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 국학이라고 하는 지금의 대학을 설치해서 인재를 양성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장보고인데요. 장보고는 별명이 뭐 바다의 왕자 장보고 하는데, 뭐 왜 바다의 왕자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장보고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청해진을 설치했다라는 건데, 이 청해진은 완도에 이제 설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남해에 이제 설치를 해서 해적을 소탕하고 그 다음 국제무역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었다. 장보고와 청해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또 많이 등장했던 게 민정문서인데요. 민정문서도 뒤에 문제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세금을 잘 거두려고 촌주를 이용해서 3년마다 작성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게 늘었으니까 이거 더 내고 뭐 했던 문서가 바로 민정문서인데, 이 민정문서가 일본에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왜 이게 일본에서 발견됐을까? 너네가 뺏어간 거 아니야? 하고 봤더니 알고 보니까 그릇과 그릇을 싸는 그런 뽁뽁이 같은 역할로 이제 그 다 쓴 민정문서를 뜯어다가 썼는데, 이거 글씨가 나와서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하고 알아보니 민정문서였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라 말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라 말에는 호족이 등장하는데, 이 호족은 지방 세력이에요. 지방에서 스스로를 장군 혹은 성주로 칭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거 왜 세 개로 묶어놨냐면, 이 세 그 사상과 그 다음 사람들이 새로운 국가, 고려, 새로운 나라, 새로운 정치 체제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세 개를 묶어봤어요. 또 이제 신라 말에는 풍수지리설이 유행합니다. 풍수지리설은 잘 아시는 것처럼 땅이랑 그 다음에 뭐 물의 모양을 통해서 인간의 기륭화복을 이제 점치게 되는 건데, 이 풍수지리설 때문에 신라만 중요한 곳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제 인식이 생기게 되면서 그 지방 호족들이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또 선종이라고 하는 불교의 한 종파인데, 누구나 참선을 하면 부처가 될 수 있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선종이니까 기존의 이제 귀족 중심의 불교와는 조금 더 다른 불교 사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평민들, 그 다음에 호족들이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발해입니다. 발해 같은 경우는 대조영이 만들었다. 대조영은 공황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발해는 고구려 계승의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일본에 보낸 국서, 그 다음에 민족 구성, 문화의 유사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 보낸 국서에 대놓고 고려왕, 발해왕이라는 표현 안 쓰고 고려왕, 고구려왕 뭐 이런 식으로, 고려는 왕건이 만든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원래 이름은 대한민국이지만 우리 줄여서 한국이라고 하는 것처럼 당시에 고구려를 줄여서 고려라고 불렀다고도 해요. 그래서 고려 혹은 고구려의 왕이다, 고구려 혹은 고려라는 그 나라 이름, 자신들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을 통해서 고구려 계승의식을 알 수 있고, 그 발해의 민족 구성 같은 경우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지배층은 지배를 하는
사람들이고 피지배층은 지배를 받는 사람들인데, 지배층은 대개 이제 고구려 유민들, 옛날 고구려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고, 피지배층은 말갈 사람들, 말갈족인데, 이 말갈족 같은 경우는 이름을 여러 번 바꿔요. 그래서 나중에 여진으로 이름을 바꿨다가 또 나중에는 만주족이 됩니다. 그래서 말갈족이 지배를 당하던 사람들이구나, 고구려 유민이 지배층이었구나 라는 걸 통해서 발해의 고구려 계승의식 연관 지어두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신라도를 설치합니다. 발해는 고구려를 멸망시킨 신라와는 처음에는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밑에 가까이 있는 나라인데 완전히 척을 지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신라도라고 하는 길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제 교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당으로부터 좀 나라도 크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젠틀했나 봐요. 그래서 바다 동쪽에 대단한 나라다, 융성한 나라다 해서 해동성국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획득할 정도로 굉장히 큰 나라가 되었지만, 거란이 침략하게 되면서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거란의 침략으로 나라는 망했지만 이때 이미 고려가, 우리가 아는 왕건이 세운 고려가 등장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때 발해의 그 유민들을 왕건이 많이 이제 수용을 하게 되면서 민족의 재통일, 재흡수 이루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마저 볼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다음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따끈따끈한 1번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사건은 수의 침입, 설수대첩, 당의 침입, 뭘까요? 답은 안시성 싸움입니다. 귀주대첩은 고려 때 강감찬 장군과 관련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명량은 그 유명한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 그 이순신 장군과 관련 있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관선성 싸움은 백제하고 그 다음에 신라가 전쟁을 한 건데, 이때 백제 상황이 죽어요. 신라가 진흥왕이 배신을 때려가지고 그 백제 한강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완전히 꺾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산성 싸움이 있었는데 기본 강의라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제 나와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정답은 안시성 싸움입니다. 다음 2번입니다. 2번은 645년에 고구려는 당태종을 격파해서 한반도 침략을 저지했다. 당과 싸운 전투는 역시 안시성 싸움입니다. 다음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을 물어봤는데요. 이번에 우리가 수나라에 대군을 물질렀다군 을지문덕 장군이 큰 공을 세우셨지. 이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답은 2번 살수대첩입니다. 정유재라는 임진왜란의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7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임진왜란은 전쟁을 계속 7년 동안 했던 게 아니라 중간에 쉬었다가 다시 쳐들어오는데 그게 이제 정유재란이고요. 그 다음에 삼국통일은 문무왕이랑 관련이 있고 이거랑은 관련이 없죠. 그 다음 안시성은 당나라랑 관련이 있는 전투이기 때문에 잘못 띄었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것은입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예요. 신라의 경제 상황과 조세 행정을 알 수 있는 자료로 각 촌락, 각 지역의 인구, 토지의 종류, 그 다음에 넓이, 소와 말의 수, 토산물의 증감, 늘고 줄어듦을 조사해서 3년마다 다시 작성했어요. 이거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답은 4번 민정문서. 민정문서는 왜 만들었냐면 세금을 잘 거두려고. 다음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네요. 자, 여기에서 해당하는 신라 그 정책의 목적은 신문왕은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뭔지 기억이 안 나 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또 문제가 길어지고 하면 현기증도 느끼고 그럴 때는 답을 한번 쓱 보세요. 그랬을 때 왕권 강화가 보이면 찍으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의 한 70%의 정답은 왕권 강화입니다. 왕이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요? 당연히 왕 입장에서는 왕권 강화를 해야 했기 때문이고, 실제로도 이제 귀족에게 유리했던 노급을 폐지하고 이제 왕에게
좀 상대적으로 유리한 관료전을 이제 지급하게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것도 왕권 강화랑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6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가는 이런 식의 문제가 발해랑 관련해서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발해랑 관련된 키워드 꼭 기억하셔서 꼭 맞추는 문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해동성국이라고 바다 동쪽에 융성한 나라, 바다 동쪽에 훌륭한 나라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신라와 함께 남북국의 형세를 이루었다. 남북국. 그 다음에 오경 15부 62주. 5개의 서울, 15개의 뭐 특별시, 광역시 62개의 도로 이제 만들어진 큰 나라. 지배층은 고글 사람, 피지배층은 말갈 사람.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답은 발해입니다. 자, 어떠셨나요? 오늘 굉장히 시험에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지난 시간처럼 이게 과연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될까 싶으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언젠가 나올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문제들을 충분히 가능성 있는 내용들을 함께 공부해 봤고요. 복습 가장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저는 이만 물러가고 4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